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사 선생님. 이 시간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교육 중 보건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이시고, 이 노인분들을 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노년기에 신체 질환에 대한 이해를 하고 대상자들을 돌보게 되면 훨씬 더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잘 되고, 상황에 맞춰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더 나아지실 것입니다. 노년기에 이르면 생물학적 노화의 진행이라든지 신체 기능의 저하, 병리적 노화의 과정과 결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신체적 건강 문제나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주요 신체 질환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를 예방하고 또 치료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대상자의 일상 생활 속에서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 그러면 훨씬 더 이 시간이 보람된 시간이 될 겁니다.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다 보면 대상자의 질환에 따라서 응급 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대상자의 질병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에 대한 방법을 안다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제공자에게 알맞는 어떤 적절한 방법을 도움을 줌으로써 어떤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삶의 질을 향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더욱더 느끼실 겁니다. 이 시간에 그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를 살펴보면 일단 우선 첫 번째로 난청 예방과 관리를 위한 7대 생활 수칙이 나와 있습니다. 난청은 노인들이 또 겪고 있는 많은 어떤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난청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돌보다 보면 많은 어떤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할 때 이해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런 난청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교육을 하고 어떤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난청은 우리 아시다시피 노화에 따라서 고마 또 뇌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를 말합니다. 이런 청력이 감소된 상태에서는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치료는 없어요. 그래서 감소된 청력을 안고 이런 것들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그 청력에 도움이 되는 보조 도구들이 있죠. 보청기 같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보청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들은 우리가 또 보청기를 적절하게 알맞게 사용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보청기에 대한 관리도 선생님들이 익히셔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한 번씩 관찰할 필요가 있으세요. 특히나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청력이 감소된 난청 대상자들은 절대로 어떤 말을 할 때 정면에서 얼굴을 보고 나의 입모양을 보도록 하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어떤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등 뒤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 대상자들이 잘 못 알아듣고 그거를 그 어떤 못 알아듣는 과정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노인성 난청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우리 여러 가지 7가지의 어떤 생활 수칙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한 번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어폰을 자주 사용하는 등 큰 소리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폰을 자주 사용하는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어폰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청력이 저하가 되면서 보통 3시간 이상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려줘도 청력자가 나타난다고 하죠. 그리고 90dB 이상의 소음은 뇌에 손상을 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0dB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옆에 도표에서 보시면 대형 트럭이라든지 굴착기의 소리를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소리에 8시간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반드시 청력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적합한 귀마개를 사용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절한 사용으로 인해서 청력의 저하가 손상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담배는 끊고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도 피합니다. 술과 담배는 혈관 질환의 주요 악화 요인으로 미세혈관 장애가 발생해서 난청이 일어납니다. 이런 술과 담배는 모든 질환의 어떤 악화, 위험 요인이기도 하는데요. 담배는 되도록이면 끊고 그런 연기에 노출되는 것도 되도록이면 피하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스트레스도 위험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혈관의 위험 요인이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아시겠지만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요. 혈관의 수축을 일으켜서 청신경과 청각세포의 기능을 저하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당뇨병, 신부전, 고혈압 이런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노년층의 많은 어떤 질환 중에 하나가 심혈관 질환이에요. 우리 요 시간 뒤에 이제 심혈관 질환에 대한 공부도 해보겠는데요. 이런 심혈관 질환은 결국에는 미세 혈류 장애를 일으켜서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당뇨병, 신부종, 고혈압을 갖고 계시는 대상자들이 선생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분들 중에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치료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또 5번째로는 가임기 여성이나 소아는 적절한 예방접종을 해서 감염으로 발생하는 난청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난청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해서 소아 중이염을 예방하는 것도 난청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지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될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통해서 우리가 중이염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외출 후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서 상기도 감염으로 발생하는 소아 중이염을 예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소아 중이염을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질병, 모든 감염병의 어떤 예방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손위생이죠. 그래서 항상 어떤 외출 후나 아니면 오염된 물건을 만지거나 이랬을 때는 손을 항상 깨끗이 씻어서 감염으로부터 예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감염 예방 중에서 특히나 난청하고 관련된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중이염이 발생되는 어떤 이런 반복적인 발생으로 인해서 난청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중이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나 상기도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중이염, 왜냐하면 상기도 감염의 대표적인 질환이 감기가 있거든요. 감기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면 중이염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이염의 예방을 하면 난청이 예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선생님들이 알고 또 대상자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실 수도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관리를 알아보겠는데요. 노인성 질환 중에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심내혈관 질환이죠. 심내혈관 질환은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총칭해서 이르는 말인데요. 심혈관 질환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혈관의 문제, 그래서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하고요. 뇌혈관 질환은 뇌로 가는 혈관의 어떤 문제, 그래서 우리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는 뇌출혈, 뇌경색 이런 질환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심내혈관 질환이 대부분 노년기에 많이 찾아오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심내혈관 질환은 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되어 있죠.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증이 시초가 되어서 발생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에 대한 예방과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심내혈관 질환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뇌경색, 뇌졸중이 발생을 하면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어떤 후유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런 심각한 후유 장애는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되고요. 그런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이런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아울러서 동반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그 대상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나 환자들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예방하거나 어떤 관리를 잘 할 수 있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어떤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심내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9개 어떤 생활 수칙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 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흡연자는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배를 끊는 어떤 이런 행위도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거고요. 그런 흡연은 어떤 여러 가지 질환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모든 질환에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담배는 되도록이면 끊을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음은 우리 아시겠지만 혈관에 어떤 많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혈관이 어떤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술을 적게 드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이런 부정맥이라든지 그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는 이런 심장병 유발의 어떤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사전에 미리 조심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선생님들이 대상자에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음식을 싱겁게 골고루 먹어라. 그 다음에 채소와 생선은 충분히 섭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생활교육을 들으시면서 영양교육편도 들으실 건데요. 영양교육편에 자세히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그 사람들은 특히나 노인들은 짜게 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짜게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혈관, 심혈관에 관계되는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짜게 먹지 않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기르도록 평상시에 식습관에서 우리가 길러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골고루 채소와 생선은 충분히 드시도록 하는 게 우리 아시겠지만 채소에는 어떤 비타민을 포함해서 무기질, 섬유소, 또 각종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심내혈관 질환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특히나 생선에는 오메가3라는 어떤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혈중에 있는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전 예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음식으로 충분하게 섭취를 못하게 되면 건강 보조식품으로도 많이 드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 같은 이런 우리가 충분히 섭취해줘야 되는 그런 영양분들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면 심내혈관 질환이 예방이 될 수가 있다고 하죠.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라고 되어 있죠. 운동을 하면 적절한 어떤 신체 활동은 혈압이나 혈당을 낮추게 되고 체중도 감소시키면서 심내혈관 질환에 관련된 사망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5회 이상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라든지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체오제 등의 어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런 심내혈관 질환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하루에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옆에서 격려하고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허리 둘레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심내혈관 질환하고 또 관련이 깊은 게 비만이거든요. 비만이고 특히나 노년기의 신체적 변화 중에서 팔, 다리는 가늘어지면서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복부 비만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이 복부 비만은 또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또 대사성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도 되는데요. 이런 복부 비만이라든지 체중이 늘어서 비만이 되면 어떤 심내혈관 질환 발생을 높이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적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한 체중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식사량이라든지 그렇죠? 움직임의 양, 그쵸?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어떤 음식들을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는 허리 둘레가 남자는 평균 90cm, 여자는 85cm 그 정도로 적정 수준을 지금 기준치를 정해놓고 우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의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정맥을 유발시키면서 동맥 경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되는데요. 이런 스트레스는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흡연을 한다든지 음주 아니면 폭식을 하는 등 다른 위험 질환의 어떤 요소가 되는 그런 행동들을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생각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옆에서 많은 정서적 지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선생님들이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들은 노년기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또 이상 지질혈증, 우리 대부분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증을 말하죠. 이런 심혈관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어떤 그 원인으로 그 자리 잡고 있는 게 이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어떤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평상시에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측정을 하면서 한 번씩 관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어떤 혈당 수치는 얼만큼이고 혈압은 어느 정도인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치를 알고 있으면서 만약에 수치가 정상치를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씩 어떻게 조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고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정을 할 어떤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적정한 어떤 수치라든지 내용들이 오른쪽 도표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0에 80이 정상치라는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120에서 80, 130까지는 우리가 수축기압에서 정상치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거는 고혈압의 어떤 그런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혈압이 높은 분들은 혈압을 정상 혈압으로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병에 대한 어떤 진단 기준이 우리 식전 혈당과 또 식후 혈당이 어떤 수치가 적정치인지 우리가 알고 그 적정치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에 대해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는 뒤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8번째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꾸준히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적절하게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어떤 그 식습관을 고친다든지 해서 이런 어떤 꾸준히 치료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또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있어서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 증상이 있으면 이런 응급 증상을 빨리 숙지하시고 그 발생 즉시 병원에 옮겨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그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증은 얼마만큼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후에 남는 후유증이라든지 장애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그 서비스 대상자분들이 뇌졸중의 어떤 그 전고 증상, 심근경색의 전고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선생님들이 빨리 알아차리고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실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전조 증상을 한번 살펴보면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팔, 다리라든지 한쪽에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떤 마비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움직임이 저하가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힘이 빠지고 어떤 마음대로 움직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또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적절한 말이 안 나온다든지 어떤 발음이 어눌한 발음이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야가 흐려지면서 어떤 물체가 두 개로 보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균형을 잡기 힘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속이 메스꺼리면서 구토가 발생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면서 두통이 일어나는 경우들. 그러면서 의식이 점점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뇌졸중의 응급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급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선생님들은 뭐 달리 하실 게 뭐 있겠어요. 119에 전화를 하고 그쵸? 어떤 빨리 이송을 해서 병원에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도록 그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근경색증도 응급 증상을 미리 조금 우리가 전조 증상을 살펴보면 가슴 한복판이 어떤 그 짓누르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쥐어 짜는 듯한 어떤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런 통증이 일어나면 이거는 심근경색증의 어떤 전조 증상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 알아차리시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이런 가슴 통증은 가슴 앞쪽에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깨나 등 쪽으로 이렇게 어떤 방사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통증이 어깨나 등 쪽으로 뻗치는 그런 증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미비하게 나타날 때에는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소화가 안 되는 듯한 가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혹시 심근경색증이 아닌가 의심을 해보고 우리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저도 병원에 있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라는 생각을 못 하시고 뭐 어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해를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누워서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시간을 초과해서 병원을 찾아왔을 때는 이미 어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치료를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후유증을 어떤 그 편마비라든지 언어장애라든지 이런 후유증을 낳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어쨌든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당뇨병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봐야 되는 대상자들 중에 특히나 노인분들 중에 당뇨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당뇨병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의 10% 이상이 이 질환을 갖고 치료를 한다고 지금 통계로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당뇨병은 또 노년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증상이 많이 안 좋아지거나 병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돌보고 있는 대상자들이 당뇨 질환을 갖고 지금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당뇨병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그렇죠? 심도 있게 어떤 지식을 갖고 그런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뇨병은 우리 뭐 앞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고요. 나도 당뇨의 위험이 있는가 한번 우리 여기서 살펴보시고요. 그렇죠? 부모 형제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다든지 나이가 55세 이상 된다든지 어떤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많이 먹는다든지 또 음주를 많이 하신다든지 또 운동은 또 그 반면에 하지 않는다든지 통통한 편이라든지 그래서 비만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평상시에 혈압이 높은 분들도 혈압이 높은 분들은 관리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당뇨병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신 중에도 어떤 당뇨 질환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위험 정도도 한 번씩 파악하면서 우리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건강 관리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노년기에 60대 이후에는 당뇨의 어떤 그런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에 대한 유병률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나도 아니면 내가 돌보고 있는 대상자도 당뇨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죠. 어떤 식사 조절이라든지 평상시에 어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약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다 보면 지쳐요. 스트레스를 쌓이게 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되면 스트레스도 쌓이게 되고 그래서 중도에 뭐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면 또 증상이 악화돼서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합병증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합병증은 또 우리 어떤 노년기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많은
어떤 그런 질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당뇨 관리에 어떤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는 합병증 예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합병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는 우리 뭐 많이 이제 매체라든지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을 또 많이 듣게 되고 알아보게 될 어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돼요. 거기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나이, 또 어떤 임신 스트레스, 과음, 흡연, 운동 부족, 비만, 과식, 또 어떤 고혈압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당뇨병이 발생이 되고요. 당뇨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1형 당뇨하고 2형 당뇨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형 당뇨는 우리 몸 안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 선천성이거나 아니면 소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당뇨가 1형 당뇨고요. 이거는 평생토록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인슐린 주사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돌보고 있는 노인들은 제2형 당뇨를 갖고 있으십니다. 2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는 되고는 있는데 이런 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면서 인슐린의 효과가 감소되면서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과 연관성도 높고요. 비만 이외에도 뭐 스트레스, 또 고혈압이라는 어떤 이런 질병들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많은데요. 이런 당뇨는 대부분 치료 방법이 식사나 운동도 병행을 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약물 복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주사도 맞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형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동원이 되고 있죠. 보시다시피 우리가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이 어떻게 혈당을 어떻게 분해해서 이런 혈당들이 적절하게 세포에게 에너지 대사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이런 인슐린의 어떤 그런 역할이 우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세포에 인슐린 수용체들이 있어서 이런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이 가서 이렇게 결합이 되면 그 문이 열리는 거죠. 인슐린이 어떤 자물쇠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열쇠의 역할, 자물쇠가 아니고 열쇠의 역할을 하면서 이런 그 혈당이 몸 안에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분해가 돼서 도움을 주면서 안에서 세포 안에서 에너지 대사로 쓰이게 되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이런 역할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포에 인슐린 수용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다라는 것은 수용체가 없어서 인슐린이 어떤 열쇠의 역할을 못하는 거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혈당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혈액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이 올라가면서 당뇨가 발생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는 여러 가지 어떤 증상이라든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증상을 보면 우리 유명한 증상이 있죠. 3다 증상. 다음, 다뇨, 다식. 다음이라는 거는 물을 많이 드신다는 거고요. 다뇨라는 건 소변을 많이 보신다는 거고요. 다식이라는 거는 식사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뭐든지 음식을 많이 드신다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물을 많이 드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증이 생겨요. 그 다음에 소변을 좀 전에 갔다 와서 봤는데도 또 화장실에 가고 싶고, 그쵸?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 3배 이상 화장실을 다니는 어떤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고요.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 다뇨, 다식이라는 3다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다음 전신적인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라든지 피로감, 어떤 식곤증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먹어도 많이 먹는데 체중은 계속 빠져요. 그 다음에 어떤 피로감이 있어서 계속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자꾸 주무시는 경향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국소적인 증상으로 우리가 보면 어떤 음부의 가려움
있다든지 구내염이 발생한다든지 안 그러면 손발 저림, 어떤 피부에 감염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당뇨병의 증상이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어떤 혈당 검사를 통해서 당뇨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공복시 혈당이라는 것은 어떤 굶고 금식하고 8시간 이상 금식된 상태에서 혈당을 체크하다 보면 우리 대부분 당뇨병은 126 이상 나오면 당뇨라고 진단을 합니다. 공복시 혈당은 100 이하인 경우가 정상치예요. 식후 혈당은 식후 2시간 있다가 혈당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식후 2시간 있다가 검사하는 혈당은 200 이상 나오면 당뇨로 진단을 합니다. 우리 보통 정상적으로는 140 이하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요. 그 다음에 뭐 경구 당부화 검사라든지 당화 혈색소 검사 이런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당화 혈색소 검사라는 거는 이렇게 혈당 안에 적혈구 세포 안에 혈당이 적정량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어떤 양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보통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 되면 우리 당뇨로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6은 6.0을 정상으로 보는데요. 6 이하이면 매우 좋은 상태이고 6 이상 넘어가면 조금씩 당뇨로 진행이 되면서 수치가 높아질수록 나쁜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당뇨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고 합병증 때문에라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데 대부분 혈관에 대한 합병증, 그 다음에 신경에 대한 합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혈관에 대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고 이게 진행이 되면 혈관성 치매도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병도 오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혈관의 어떤 장애로 인해서 시력 감퇴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만성 신부전이 와서 결국에는 만성 신부전 말기가 되면 투석까지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시고요. 성기능 장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신경합병증으로 인해서 발에 어떤 다리, 그쵸? 팔과 다리에 어떤 저림 증상이라든지 따가운 증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통증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세요. 그리고 발이 차갑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차고 시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당뇨병의 합병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발 쪽에는 어떤 그런 궤양이 생기게 되면 어떤 그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혈관 질환으로 죽상동맥경화증이 있고요. 죽상동맥경화증은 동맥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노폐물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 자체가 굳어지는 질환을 말해요. 그러면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혈관성 치매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 질환 중에 어떤 심장 질환이 생긴다고 그랬죠. 심장 질환 중에 협심증이 생기게 되는데 협심증은 어떤 그 세포, 그죠? 심장 세포를 위에서 영양분이라든지 산소 공급을 해주는 심장 부위에 흐르는 어떤 혈관이 좁아지는 어떤 그런 협착으로 인해서 좁아져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어떤 증상을 말하고요. 이런 혈관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흉통이 발생합니다. 그 흉통이 발생하는 그런 증상들이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질환들이 발생하게 되죠. 또 하나의 합병증으로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심장으로 흐르는 이런 혈관이 막히는 증상이에요. 막히면 영양분이라든지 산소 공급이 혈액을 통해서 심장 세포에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심장이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심장이 정지가 되는 그렇죠? 그런 증상이 심근경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도 생기게 되고요. 뇌혈관에 가서는 뇌혈관 질환이 발생해야 돼요.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뇌경색, 뇌출혈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면서 우리 아시지만 뇌졸중의 어떤 그런 그 후유증이 그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당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 응급 상황, 그쵸?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우리가 잘 살펴봤다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뇌혈관 질환도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당뇨의 합병증 중에 또 우리 무서운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콩팥이 하는 역할은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신장이라는 거는 소변을 생성을 해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이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 이런 당뇨 때문에 기능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하고 신장이 어떤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한 어떤 소변을 생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게 되고 이 몸 안에 쌓이는 노폐물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도 질환들이 발생하고 어떤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어떤 신체적인 그런 어떤 변화가 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만성 신부전이 오고 만성 신부전 때문에 우리가 투석을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 편의 영상, 그 사진을 보면 지금 요 어른이 하고 있는 게 투석이에요. 혈액투석. 그래서 혈액투석이라는 거는 신장이 하는 역할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신장이 하는 역할을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피를 다시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투석입니다. 그래서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 되는 아주 무서운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당뇨병에 대한 합병증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경계의 변화도 오게 되는데요. 뭐 여기서 보다시피 운동신경이 손상이 되거나 그렇죠? 어떤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서 어떤 눈꺼풀이 축 처지는 증상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뇨로 인해서 어떤 혈당이 계속 높아지고 조절이 안 되는 걸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기면은 이 합병증으로 유병기간이 길수록 이런 신경질환의 유병률도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특히나 신경계 장애로 우리 선생님들이 대상자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많이 호소하는 것들이 어떤 손발이 저리고 아프다 라는 얘기, 손이 시리다, 발이 시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당뇨병의 합병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는 또 당뇨병성 망막증이 옵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이라는 이 합병증은 결국에는 혈관 손상을, 눈으로 가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망막이 부종이 되면서 어떤 출혈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럼 심하면 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실명을 하게 되면 우리 또 어떤 앞을 보는데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실명이라든지 시력 저하로 인해서 어떤 많은 어떤 낙상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우리 이쁜 강아지 3마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이런 증상들을 겪게 되는 게 당뇨병의 합병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 부위에서 당뇨병성 족부병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말초로 갈수록, 그쵸? 신체 기관의 말단으로 갈수록 저하되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런 저하되는 어떤 증상들로 인해서 우리 말단 부위, 특히나 발 부위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어떤 계속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두 번째 사진에서 보는 영상은 말단으로 가는 어떤 동맥 혈관이 막힌 증상이에요. 동맥 혈관이 막히면 그 동맥으로 인해서 어떤 영양분이라든지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는 세포가 결국에는 더 이상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괴사되는 거죠. 그렇죠? 괴사돼서 이게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사진에서 쭉 보시지만 어떤 발바닥이라든지 이런 어떤 발 부위에 상처가 생겨서 안 낫게 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낫지 않는 어떤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도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는 이런 합병증들이 굉장히 많이 무섭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당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합병증 예방에 더욱더
힘을 쓰셔야 되는 거죠.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또 하나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저혈당으로 빠지는 증상이세요. 우리는 당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혈당이 계속 높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혈당이 어떤 정상치를 유지를 안 하고 계속 높은 상태를 나타내다가도 또 급속도로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있으십니다. 그런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데 이 저혈당은 또 어떤 진행이 되면 혼수 상태로 가고 결국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가는 그런 결과도 우리가 낳게 되는데요.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저혈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우리 위급한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탕이라든지 그쵸, 설탕물을 섭취하도록 하고, 이거는 의식이 있을 때, 의식이 없으면 이런 어떤 그 입으로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요. 의식이 없다 그러면 빨리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당뇨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세 가지의 원칙이 약물 관리, 식사 관리, 운동 관리가 아주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가 돼야 되는데요. 당뇨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이 가장 적절하게 잘 조절이 될수록 당뇨 관리가 잘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관리라든지 운동 관리를 하면서 약물을 병행요법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뇨를 조절하기 위한 어떤 식단 아시지만 혈당이 많이 포함된 음식보다는 또 골고루 이런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 무기질, 그쵸,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골고루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체중 조절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또 과식이 되지 않도록, 비만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된다 그러면 합병증을 예방하고 지연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식사하고 나서 1시간 후에 한 30분 정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혈당을 낮추는 그런 관리도 필요하겠고요.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도 운동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물도 처방받은 약물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제 시간에 맞춰서 복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인슐린 주사일 경우에는 제 시간에 맞춰서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조절을 목표를 우리 정상인하고는 조금 수치가 다르게 목표를 삼고 있는데요. 우리 대부분 정상인들은 식전 혈당, 공복 혈당을 100 이하로 잡고 있지만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120 정도로 우리가 목표 수치를 잡고 있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미만으로 잡고 있고요. 정상인들은 140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6.5% 미만으로 우리가 목표 수치를 잡으면서 평상시에 이런 혈당 수치를 잘 체크해 보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약물 치료는 여러 가지 약물의 어떤 작용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기전들이 다르세요. 이런 조절하는 기전들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물이 있기도 하고, 또 섭취했는 탄수화물이 흡수가 잘 안 되도록 방지하는 어떤 약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들,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그런 약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슐린을 그 몸 밖에서 주사로 투입을 시켜줘서 적절한 인슐린 양을 공급하도록 하는 그런 약물도 있고요. 이런 어떤 약물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품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우리가 현장에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당뇨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어떤 위장장애를 많이 호소하세요. 대부분 위장장애를,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설사, 변비를 호소하거나 복부 팽만, 또 안에 속이 메스꺼리다라는 어떤 그런 장애를 호소할 때는 빨리 그런 처방받은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요즘에는 어떤 약물 복용보다는 또 주사를 선택해서 주사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인슐린 주사는 우리 대부분 잘못된 어떤 편견이라든지 오해로 인해서 기피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훨씬 더 약물 복용보다는 부작용도 줄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콩팥에 오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저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가 오히려 훨씬 더 당뇨 조절에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 처방을 받으신 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적절하게 올바르게 인슐린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관찰할 필요도 있는 거죠. 우리 당뇨 관리에 있어서 식사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양한 식품을 적절한 양만큼,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시간에 먹는 거예요. 항상 일정한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식습관을 형성시키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건너뛰거나 하게 되면 또 저혈당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적절한 양을 규칙적인 시간에 꼭 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운동은 운동하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운동은 반드시 식사를 하고 나서 하셔야 돼요. 식사하기 전에 하시게 되면 저혈당이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은 식사하고 난 후 1시간 후에 30분에서 45분 정도 주 5회 정도 등에 약간 땀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으로는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근력 운동에는 보시면 그쵸? 이런 스쿼트 운동이라든지 런지,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체력이라든지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하는 거고 너무 무리한 그쵸? 무리한 운동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혈당이 올 수 있는 게 당뇨병의 어떤 합병증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뇨 관리를 할 때 이런 저혈당이 올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숙지를 하시고 이런 위험 요인에 대해서 예방하시는 어떤 그런 활동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혈당 위험 요인으로 보면 식사하고 관련된 요인으로는 불규칙한 식사를 할 경우에, 그 다음에 어떤 식사나 간식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저혈당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식사를 하지 않고 또 대부분의 노인들은 약은 그대로 드시거든요. 그러면 저혈당이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식사하고 약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고 식사를 반드시 규칙적으로 건너뛰지 않고 제때, 제 시간에 맞춰서 적정한 양을 드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당질 섭취가 아주 부족한 경우에도 저혈당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빨리 어떤 혈당 섭취를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운동하고 관련된 저혈당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운동하고 관련된 저혈당은 빈속에 운동을 하는 경우 아니면 장시간 고강도로 운동을 하는 경우 또 운동에 따른 간식을 추가하지 않는 경우에 저혈당에 빠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하면서 어떤 그 혈당들이 에너지화 되거든요. 그러면 몸속에 남아있는 혈당이 부족해서 저혈당이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온몸에 힘이 빠지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장시간 고강도로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죠? 충분한 섭취가 이루어지고 나서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인슐린이라든지 경구, 혈당 강화제, 그렇죠? 당뇨약을 복용하는 것하고 관련된 저혈당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인슐린이라든지 경구약제가 어떤 식사하는 어떤 식사량이라든지 아니면 혈당 수치하고의 어떤 용량이 안 맞았을 경우에 저혈당에 빠지게 되죠. 용량이 너무 많을 경우에. 혈당은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운데 우리가 어떤 그 당뇨약의 어떤 용량이 너무 많게 되면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주사를 놓는 것들이 어떤 약물 복용이나 주사를 놓는 것들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어떤 식사 시간하고 잘 맞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어떤 이런 주사라든지 약물 복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혈당 증상의 어떤 공통적인 증상들을 보면 우선 대상자들이 식은땀이 많이 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허기지면서 손발의 힘이 쭉 풀리고 빠진다라는 느낌을 갖는답니다. 그리고 손이 떨리면서 창백한 증상이 나타나고요. 어지럽고 그 다음에 눈앞이 어리어리하면서 잘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죠. 시야가 흐려지고 그 다음에 자꾸 졸린 증상이 나타나고요. 누우려고 하고 자려고 하는 졸린 증상, 그 다음에 개중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쁜 증상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진행이 되면서 의식이 떨어지고 의식이 저하가 되면서 혼수 상태가 되고요. 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으면 그 혼수 상태에서 방치된 대로 사망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혈당 증상은 초기에 나타났을 때 빨리 의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사탕이나 그렇죠? 설탕물 같은 것들을 빨리 드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저혈당 증상을 대비해서 항상 그 주변에 손쉽게 손 닿을 수 있는 곳에 어떤 당을 섭취할 수 있는 어떤 음식들을 갖다 놓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혈당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중간에 하다 보면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선생님들이 이런 어떤 당뇨 관리 일정표를 짜서 대상자하고 같이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면서 격려를 해주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관리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혈색소 측정이라든지 혈당 측정이라든지 혈압 측정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이걸 수첩에 기록을 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같이 보면서 정상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어떤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죠. 발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안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하면서 그 어떤 그런 진행 상태도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금연, 절주는 꼭 하시라고 했죠. 이런 금연, 절주를 통해서 우리가 당뇨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이런 어떤 그 일정표에 중점을 두고 대상자를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이 어떤 당뇨에 대한 어떤 관리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당뇨는 우리가 어떤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아는 만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에게 적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당뇨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봤고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당뇨의 위험 요인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당뇨가 발생이 되는지, 그 다음에 합병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합병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관리해 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평소에 혈당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혈당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혈당 조절 목표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다음에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3대 원칙, 약물 관리, 식사 관리, 운동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당뇨에 대한 어떤 내용까지 우리 살펴봤고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 우리 다음에 우리 대상자들에 대한 약물 관리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